맨날 상환해도 끝나지 않는 빚. 안녕하세요. 꿀지식 정보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빚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매달 꼬박꼬박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데도 빚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오늘은 우리가 매달 갚아도 끝나지 않는 빚의 실체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출 상환 구조의 비밀부터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빚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빚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먼저 대출을 갚아도 빚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쉬는 원리금 균등 상환 스타일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하고 공정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초기 상환 금액의 대부분이 이자로 지불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대출을 20년 동안 상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 5년 동안 갚는 금액 중 약 70%가 이자에 쓰이고 실제 원금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환 초기에는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자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단순히 원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 구조로 적용됩니다. 복리란 간단히 말해 이자에 또 다른 이자가 붙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 5%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면 첫 해에는 5%만 적용되지만 다음 해부터는 원금과 함께 앞서 발생한 이자에도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빚의 총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러한 복리 구조는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에게 더욱 큰 부담을 안기며 이자를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을까요? 이는 은행의 수익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주요 수익원은 대출 이자입니다.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은행의 이익으로 직결되며 은행의 운영과 성장은 이 이자 수익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 상환 구조를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설계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바로 이러한 은행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 중 하나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높게 책정되므로 은행은 대출 초반부터 최대한 많은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이는 대출을 갚는 사람이 원금을 갚기 전에 이미 상당한 이자를 지불하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빚은 단순히 개인의 재정 문제를 넘어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모두 중앙은행에서 발행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중의 돈 대부분은 은행이 대출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낸 신용화폐입니다. 이 신용화폐는 빚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대출을 통해 경제에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한 개인에게 1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면 이 돈은 그 즉시 새롭게 창출된 돈이 되어 시장에 유입됩니다. 이는 돈이 단순히 발행된 것이 아니라 빚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투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현대 경제는 빚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대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업과 국가 역시 같은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업은 성장을 위해 대규모 대출을 받고 국가는 공공 프로젝트와 복지 정책을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 모든 돈은 결국 빚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빚 기반 경제가 팽창의 굴레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빚이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빚 중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취약성입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대출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부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부도가 발생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빚 기반 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는 빚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 빚의 구조 속에서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개인에게 있어 대출은 집을 사거나 학비를 충당하거나 긴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대가로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금융기관의 수익 구조를 떠받치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빚이라는 덫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빚을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은 개인의 재정적 안정을 넘어 전체 경제 시스템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경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출 상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와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빚 관리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빚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우선 자신이 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이자율의 빚부터 우선적으로 갚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대출이나 소액 대출은 이자율이 15에서 20%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장기간 방치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따라서 높은 이자율의 빚을 먼저 갚고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의 대출을 정리하는 순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정리한 얼서스 빚 상환 계획표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와 상환 방식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정금리는 상환 기간 동안 일정한 금리가 적용되지만 변동금리는 시장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고정금리가 유리하고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변동금리가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추가 대출을 피해야 합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위험한 악순환의 시작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물이 새는 배에 구멍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구멍을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대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비 습관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며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분리해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국가에서 제공하는 신용회복 제도나 개인 회생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개인이 상환 능력을 벗어난 빚에 대한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월 상환금 조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빚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법원이 제공하는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 지나치게 과중한 빚을 조정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으며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빚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교육을 통해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쉽게 그 시스템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신용점수 관리 방법, 그리고 복리구조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부적절한 재정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금융 지식은 단순히 빚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교육의 첫걸음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월별 소득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자신의 순자산을 정리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이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지출을 발견하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관련 서적을 읽거나 강의를 수강하며 스스로 금융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 교육을 통해 돈의 흐름을 이해하면 대출 상품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빚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빚을 단순히 부담으로만 보지 말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나 자기 개발을 위한 대출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도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빚은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되지만 잘못 관리하면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지만 올바른 접근법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여러분의 노력을 꿀지식 정보가 응원합니다.